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소중한 딸을 둔 아버지로부터 전해받은 사연입니다. 청조에 도착해보니 아버지께서 고민의 끝을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그 고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음이 아프게 따라와요.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의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제 딸의 별명은 보물이에요. 지금은 발명을 받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요. 오늘은 제 딸이 겪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이 사연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용기 내어 전해보겠습니다. 저는 혼자 따로 키워왔어요. 아내는 어린 딸을 두고 이미 오래전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거나 도망쳤거든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속에서 쓴 물이 올라오네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술에 취할 뻔했던 시기였거든요. 아빠 엄마 혼자와 음악을 보러 갔다가 엄마 구도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해서 어린 딸이 이렇게 엄마를 찾을 때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나요? 저는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가난하셨지만 그 형편에도 어떻게든 우리를 키우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주셨고 제가 이미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떠난 여자와 결혼했을 때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잠시 긴 네가 사막을 선택했을 때 다 이거 있겠지. 이쁜 사람이 그랬겠지. 엄마랑 아빤 널 믿는다. 엄마와 아빠는 그 말씀 딱 한마디 하시고 성균이를 치르고 식장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아내는 결혼 후 저희 엄마가 시집살이 시킨다면 하루 종일 짐짓거리더라고요. 잠시 돈이 없어서 엄마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저를 붙잡고 고모님 환답을 내려놓았어요. 아니, 아까 어머니가 나에게 속옷을 빨라는 거야? 내가 어머니 손까지 빨아야 하는데 그건 너무하지 않아? 네 엄마도 당신의 속옷 빨아주잖아. 속옷 빨는 게 어때? 힘들면 나에게 맡기세요. 당신이 말을 참 쉽게 하네요. 당신은 아들이니까 특별한 건 당연한 거예요. 아들이니까 저는 며느리가 되었는데요. 종이 아니란 뜻은 아무래도 그렇게 말해도 그럴 수 있겠죠? 당신이 너무 까다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매일 밥상 차리고 청소하고 다 하는데 그걸 당신이 빨리 정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못하면 그만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끝나지 않은 논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불편한 대화들, 그 결과로 고맙지만 그걸 내가 단정하면 안 될까요? 이것은 매일 같이 돌아가는 얘기여서 어느새 제가 너무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불행한 사랑에 마무리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생각과 사뭇 달라요. 그것은 제게 많은 현실적인 도전으로 다가온 문제로 날 설레게 해요. 그래서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채로 남아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잠시 벗어났다. 만나러 나간다고 하더니 호련히 쪽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났어요. 애는 당신이 잘 키워줄 것이라 믿어서 다른 할 일을 했어요. 그 쪽지 한 장을 들고 행방을 찾기 위해 경찰서를 가고 장인어른을 찾아가 제발 알려주려 했지만 우리도 몰라 형에게는 원래 좋다는 걸 때로는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야 다른 남자가 생겨 떠났다는 걸 아내에게 알게 되었고 결국 아내를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몇 년째 들어오지 않으니 어린 딸도 어느새 하게 되었대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요. 제가 저지른 실수는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딸에게 그런 상처가 생겨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운동을 했는데 아빠가 올 수 있어요? 당연히 가야지. 아빠가 오늘 다 이겨줄 테니. 응, 아빠, 학부모 참관이었는데 인도 운동에도 다 제가 참석했어요. 소풍 때 아이가 들고 갈 김밥과 유부초밥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아이 덕분에 맛만 끌 줄 알았던 저는 주부 구단 아빠가 되어갔어요. 그리고 일부러 학부모들 모임에 끼어들어 학원 정보 같은 것들도 서로 여쭙고 지냈죠. 어머, 소원이 아버님 오셨네요. 제가 왔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쑥스러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익숙해지고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어머니의 국밥집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끔 소원이가 가치 있는 물건들을 들고 오거나 했을 때 아이들이 국밥을 좋아하지 않아서 옆에 분식집을 데려가서 떡볶이와 돈가스를 푸짐하게 사준 다음 우리 소원이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어머니들도 가끔씩 국밥을 대접했었고 소원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라서 소원이에게 잘 해주는 것이 어떻게 좋을지 생각해봤어요. 가끔 친구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딸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수환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남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 어린 애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한창인 것 같아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가게에 있는 돈이 없어서 한참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소원이가 그 돈을 가져갔다고 해요. 얼마나 화가 나서 바로 아이를 앉혀놓고 엄하게 꾸짖었어요. 너가 가게 돈을 훔치는 거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 알지? 오, 아는 놈이 그래?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아빠가 안 사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갖고 싶은 거 안 사려고 돈을 훔쳤단 말이야? 난 책을 안 그렇게 걸쳤었는데 소원이 친구가 세웠던 걸 사느라 옆으로 크게 불어왔나 봐요. 근데 그 50프레임 도우시고 꽤 비싸다 보니 가게 돈까지 훔쳐 옷을 산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더 화가 났어요. 머리 꼭대기에 같이 치밀어 올라 매를 들었어요. 근데 딸아이는 제가 매를 대려 하자 바락바락 더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아빠가 뭔데 날 때리려고? 예, 아빠가 뭔데? 아다다 갈 거야? 이런 집구석에서 하루라도 살기 싫어. 그러더니 지 엄마처럼 소환이는 자기 짐 챙겨 다가 버렸죠. 소원이 찾기 위해 그날 온종일 꼼꼼히 거리를 찾아 헤매다 겨우 데리고 왔지만 딸아이는 그 사건으로 제게 이미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아서 저에게 말도 붙일하지 않고 잘하던 공부도 손대지 않았어요. 너 아무리 아빠한테 화가 났다고 해도 그렇지 공부까지 손 놓으면 되겠어.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아깝지도 않아. 그거니까 손해 아이야. 두각을 보인데 강한 솜에 특기를 실었다 잔다고 너무 걱정되어 참을 수밖에 딴소리 했었더니 딸아인 잔소리로 치부하며 제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부모로서 속도 상하고 답답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원래 이렇게 힘든 건지 저도 처음 해보는 부모인데 뼈 빠지게 돈을 버어 밥을 해주고 옷을 입히고 문제집을 사주는 한편에 공부를 하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왜 이렇게 되었나 가풀이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혼자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나앉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런 중에도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주시는걸. 소원이는 와서는 소원이의 소망이 이루어진 듯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야기는 제게 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것에 뭔가 느꼈는지 소원이는 그날 이후로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반항하는 것도 그만두고 집에서 더 많은 말도 하지 않으며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도 없었어요. 소원이는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다시 예전처럼 변해갔죠. 그리고 소원이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 진학이 눈앞인 시점에서 나도 소원이의 대학 교육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힘들고요. 우리 딸은 이 정도의 희생을 하고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데요. 몸은 물론이고 마음도 힘들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딸을 생각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어느 날 어지러움을 느끼고 국밥을 들다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 응급실에 있더라고요. 태그 여기에 있지 싶어 주위를 둘러보는데 수원이 나에게 팔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머니 어떻게 아프다면 따라 알려줄게. 꼭 수왕이 어머니를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봐야 된다는데 솔직히 병원 검사비가 꽤 나가는데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검사 받아야 하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안 받으면 자기가 죽고 말 것 같다고요. 딸의 성함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발견되었어요. 위암 3단계로 진단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못 느끼셨나요? 위암 3단계라고요. 제가 준 큰형, 목이 아픈 토너,
속이 뜨거웠던 정도는 있었는데 정말 위암이라니요? 제 말을 듣자마자 의사 선생님께서 얼굴이 어두워지셨고 긴급 검사를 권하시며 항암까지 하자고 했어요. 처음으로 암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몸뚱아리에 갑자기 실제로 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먼저 떠올랐던 것은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행복한 날을 살아갈 거예요.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혼자 남겨두어야 할 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가운을 붙잡고 한참을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쌀 같은 이숲이 이 사실을 믿지 못했죠. 아빠가 암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순간 당황했죠. 그냥 자기 한 거 아니겠지. 수술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두 눈이 흐리며 눈물을 흘리고 소리치려 했지만 의사들은 그런 나보다 더 조용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고 입을 꾹 다물었죠. 아빠, 내가 끝까지 너의 손을 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편히 수술 받아가라고 말했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딸 덕분에 전 그래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신에게 결과를 맡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설이 끝나고 항암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딸이 나를 옆에서 계속 돌봐주었어요. 너 공부해야 하는데 이제 이럴 때에 아빠 딸 모르나? 이미 너무 다 끝났어. 이번 시험은 안 봐도 배점야 라는 말은 제가 짐 덩어리가 될까 걱정되어 말은 그렇게 구박하고 자신해서 속으로는 딸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였네요. 속만 있었을지라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어느 날 점차 몸이 회복되고 이제는 딸이 대학교에 진학할 준비를 하는 날 그녀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빠, 너의 노력에 감사해. 몸무게가 20kg 줄었을 때 정말 힘들었겠지만 매일 겁이 나면서도 내가 하라는 대로 음식을 가로막고 그랬잖아. 너의 노력에 감사해. 미안해, 아빠. 내가 어렸을 때 너를 속이고 했던 일은 너무 부끄러워. 너는 맨날 나를 찾아다니게 했고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너를 울리게 했었지. 아빠, 엄마도 나를 버렸지만 너는 문제없이 날 받아줬어. 아빠, 정말 미안해. 이렇게 예쁘게 길러주셨는데 사실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면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엄마와 헤어졌는지, 아빠가 모두 혼자서 어떻게 크웠는지. 만일 그 사실을 더 빨리 알았더라면 아마도 아빠에게 착한 딸이 되어줬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몰라주셔서 미안해요. 자식들이 다 자랐네요. 아빠는 아마 아파트에서도 딸과 말을 나눌 줄 알아 하셨는데 딸이 그 말을 듣고 주책맞게 눈물이 흘렀어요. 죽다 살아나서 그래서 더 감상적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미 세상에서 두 번째로 고마운 딸이라고 이야기해주는데 너무 많은 감정을 받았어요. 아마도 부모라면 내 맘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대학에 진학하여 한참 청춘을 즐기고 있는 도중 한 통의 연락을 받았어요. 담당스럽고 당황스러운 연락이었는데 아빠,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남자친구 생겼어요. 남자친구니까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빠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아빠, 국밥집에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국밥집은 식사할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만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 둘 뭐 좋아해? 피자나 이런 거 사줄게. 기분이 좀 요상했어요. 철없는 어린 시절에 여러 번 사귀었지만 성인이 되어서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데 어떤 사람인지 쉽게 파악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 국밥집으로 만날까요? 부르러 온 이유는 근처 레스토랑에서 한 끼 든든한 식사를 즐기기로 한 약속인데 데리러 올 딸의 남자친구는 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봉입니다. 오, 그래요. 여기 앉아요. 조금 날라리 같다고 해야 할까요? 머리를 염색한 게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말투나 행동 등이 꽤 경박해 보였어요. 딸은 모르고 그 남자친구에게 홀린 모습으로 있는데 약간 걱정스럽네요. 결국 결혼을 한다고 할까 봐요. 하지만
뭐든지 청춘이니까 만나서 헤어지기도 하겠죠. 그냥 잘생기다라는 말 한 번 하고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딸은 그 남자친구와 꽤 오랜 시간을 사귀고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찾을 때까지 만나기를 계속했고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딸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이 끊겼어요. 아빠가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어떻게 그랬어? 왜? 그 순간 말이 막혔어요. 음아가 딸은 이제 사회에 한창 뛰어들어 일에 매진 중이야. 아이란. 내 아이가 이제 첫 직장에 발을 디는데 엄마 되는 소식을 들리니 좋았어. 아니에요. 거기에는 꿈도 많았죠. 어렸을 적부터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어서요. 근데 지우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딸아이가 다음날 절에 찾아와 대뜸 그랬어요. 아빠 생각해봤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 나같이 잘 키워보고 싶어. 직장은 어떻게 할 거냐? 힘들게 들어간 곳이잖아. 흐르지 말고 소아나 잘 생각을. 아이를 잘 키우고 직장은 다시 복구하면 돼. 학대되면 수 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주었는데. 걱정 마, 아빠. 이미 따라있는 예비 시대까지 임신한 걸 다 말한 문항이었어요. 계획까지 세워 저한테 말하는데 이건 도저히 막을 수 없겠다고요. 4층까지 올라가 무릎이 노베를 닮았던 날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결혼하고 싶다며 허락을 구했죠. 일일이 결혼을 재촉하는 아이들 덕분에 머리가 아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딸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고 성경이 빨리 푼다고 해요. 상견례 날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가슴이 무거워져서 임신한 딸의 손을 잡고 상견례장으로 가던 중 멀리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작게 말했죠. 어머니는 일어날 때 호수를 건너는 왜 강이 되었나요? 며느리를 부르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딱딱한 표정으로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돈을 잡는 것은 성실함이라는 명언이 길게 얻어지네요.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특히 안 싸도 넌 그런가요? 우리의 가각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 알죠? 아, 무리 없이 나온 거인가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 공부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인기도 많이 국회가 되겠죠. 머리는 아빠 편이니까요. 바깥은 아들 닮았는지 봐요.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우리 집안도 어디 가서 빠지는 걸 많이 봐요. 아니에요. 우리 바깥은 양반이자 대기업 임원이에요. 집 앞만 봐도 자리가 참 많이 들어왔어요. 아, 네,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런지요. 저희 조부모님은 정말 착실하시고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이십니다. 그냥 허풍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님은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아직까지 손이님도 밝고 착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자녀가 어떤 일을 하든지 계속 자랑을 해왔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셔서 억지로 결론을 내렸어야 했어요. 더군다나 옆에 계신 다른 어른분께서도 태도도 조금 그랬는데 상견례 자리에선 발관심도 없는 듯 휴대폰을 만지거나 자주 담배를 피우며 나가버리셨어요. 솔직히 계속해서 그분들의 얼굴을 바라보기가 어색해졌어요. 무슨 일이라도 잘하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허풍을 떨며 과하게 구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먹은 음식이 위로 오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식사를 마무리하고 물러났어요. 아, 진짜 그런 집안은 널시조 찾아보내야겠어요. 하는 것이 정말 싫어요. 저도 모르게 이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어요. 겨우 참았어요. 그래도 딸이 결혼식장에서 행복해하니 안심이 되었어요. 그의 딸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게 내가 가장 바라던 것인데 그런 식으로 스스로 위로하며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다행히도 그 이후 건강한 손주를 낳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는 날까지 저에게도 매일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아빠야, 우리 애기 정말 너무 귀엽죠. 그 얼굴에서 힘이 느껴지는데 너 어렸을 때와 똑같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일어설 거야? 생각보다 빨리 안게 된 손주였지만 너무 귀여웠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사랑스러운 서랍에서 어릴 적을 잡고 생각나게 했어요.
다른 때든 언제든 손주를 보러 오라며 저를 돌봐주셨고 사회에서도 그랬어요. 시간이 있을 때면 딸네 집에 들어서 손주를 안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그렇게 만난 딸아이는 육아에 지쳐 보일지라도 행복해 보였어요. 딸아이가 다른 또래들과 달리 사회성이 부족하고 집에서만 애만 보면 우울증이 걸릴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엄마가 된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다행이다. 당신이 행복하다 다행이야. 아빠는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벌써 이렇게 됐네. 가야겠다. 벌써 가시게요. 조금이 떡 아시죠? 저희 방도 남는데 이참에 저랑 얘기 좀 나눌까요? 자고 가세요. 아야, 2층 소방 불편하지? 나는 여기 택시 타고 가는데 거기다 따라 애 집에 방문하면서 왔어요. 저런 말로 절 붙잡고 했는데 털털하고 붙임 수 없는 모습에 조금씩 정이 들었어요. 가볍고 나진한다고 생각해 싫어했는데 사돈 어른들과는 달리 가식적인 모습도 없고 허세도 없는 것 같아 보기 좋았죠. 그렇게 딸네 집을 가는데 큰 불편함 없이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모로 딸이 괴로워하는 걸 안타깝고 안쓰러워하는데 그 생각을 서서히 접게 되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부터 딸의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딸이 사진을 보내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 요즘은 사진을 보내지 않냐고 물으면 육아로 정신이 없어서라고 답해요. 확실히 딸이 지쳐 보였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계속 생각이 나서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크고 걱정되는 손주를 볼 겸 아이 옷을 사들고 간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시위가 없었다고 해요. 그때 좀 이상함을 느꼈지만 나온다는 소린 아니라며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오늘 좀 되어서 보통은 저가 오면 일찍 들어가는데 그날은 일은 이었는데 저랑 달랑 둘이서 음식을 차리긴 했지만 그때부터 그것이었어요. 장인어른,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나요? 방금 전 소리 지르며 취하신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드셨군요. 코에 술 냄새가 찔려와요. 자, 많이 취하셨네요. 9만 원 고맙다. 오늘 제가 회사에서 상사권을 받아 회식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당신과 장인어른과 한 잔을 해야 했는데 안 됐네요. 아들은 당신을 방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외부에서 결심을 단호하게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술병을 들고 다시 나오고 함께 한잔하자고 조르기 시작하네요. 그냥 앉아 계셔. 저는 차를 가져오고 술은 피하려고요. 얼른 집에 가서 술을 마시지 말고 함께 밤을 보내자고 말아요. 안 된다고. 맞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아미슈였죠. 차가 실수했네요. 아야, 이런. 예. 자네 많이 취한 것 같고 준이의 이만 저러가지. 이미 인사불성인 것 같길래 들어가라 했지만 사위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별소리를 다 하기 시작했더군요. 자기 회사에서 힘들었던 얘기, 누가 자기 자리를 난본다는 얘기. 그러다가 저에 대한 이야기로 나 먹었는데 그 내용이 참잔인 옳은 근데 요즘 너무 자주 얼룩지는 것 같아요. 절대 싫다는 건 아니고요. 장인어른, 좋긴 한데 부평에서 그렇죠. 거기다 장인어른은 좋아하는 술도 드시지 못하신데 어젯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버지께서랑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면 술을 조금 마실까 싶어 당신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말을 잇도록 올라가서 아니야. 아버지, 어서 들어가세요. 당신도 어서 들어가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면 취해야 할 말이었겠지만 그런 발언을 하다니 너무 화가 났어요. 얼마나 많이 나를 봐야 그런 말을 할까요? 나 역시 성찰이 있는 줄 알았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를 숙이고 말았어요. 너 술에 취한 것 같아서 아무리 난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당신, 아버지께 할 말도 있고 할 수 없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어떤 태도입니까? 마지 짜증나게 깎아주기라도 해야겠다. 처음에 뭔 잔소리를 하는 거야? 뭐야? 라고 했더니 아버지 어디야?
지금 뭐 하시는지요? 그런데 실은 그때 내가 말이 좀 이상했나 봐요. 아버지, 죄송한데 이 사람 정신이 좀 번져 보이네요. 진짜 미안해서 나중에 사과하러 갈 거긴 한데 알 것 없이 화가 좀 풀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불편하다는 말을 듣자 그 이후로는 뛰지 않고, 즉 가지 않기로 했어요. 사위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고, 설마 내가 탓해서 부부 싸울까 봐 걱정돼서요. 정문에 갈 때는 반찬 정도만 주차부에 맡기고 그냥 고고싱했어요. 그래서 딸이랑 손자를 자주 보지 못해서 아쉬움을 사진 한 장씩으로 달랬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 일로도 고생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 사람을 대만 집중했어요. 또 나이가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만나주던 동호회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배드민턴 동호회도 들었어요. 원래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기도 했지만 딸을 자주 볼 수 없게 되니 조용한 곳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동호회 사람들과 배드민턴을 치고 술자리도 가지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랑 과연 좋은 인연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배드민턴을 끝내고 동호회 사람들과 술을 마시러 간 후 이상한 놈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놈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는데 그 사람은 4살쯤 키가 작아서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팔짱을 끼고 있었더라고요. 좀 그런데 별로 좋지 않았어요. 딸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괜히 불필요한 일을 일으킬까 봐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그놈 뒤를 밟았을 때 그 여자를 끌고 어둠 속 골목으로 데려갔어요. 유흥업소에 들어갔어서 처음에는 아가씨인 줄 알았죠.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달려가서 놈의 목을 잡고 패대기를 날렸습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는 그 놈도 그 정도를 보고는 겁먹었어요. 아버님과 소리를 지르더니 그 여자가 야, 이 자식아, 집에 기어들고 있는데 뭐 어쩌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너 당장 따라와 라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결국 상의를 갖고 저희 딸의 누구와의 대면을 허락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발뺌을 했어요. 기가 막힌 건 딸도 그런 본능을 들었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그런데 회사에서 강하게 나가야 돼요. 순회사에서 룸사롱 물가 자넷 공격 다니는 걸로 들었어. 아, 장노론. 요즘 회사에서 룸짬 자주가 5번 회식으로 가는데 상사들도 가는데 저만 맞출 수는 없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광해입니다. 정말로요. 5번의 품용후해야 하실 상황 건 맞지만 초청자식을 내팽개치고 그런 극단 일로만입니다. 말은 청산이 우수금원이에요. 아빠, 이 사람이 제 남편이잖아요. 잘 알아요. 지금 맵 같은 것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회색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염려스러워요. 사위와 딸아이는 같이 설득했고 저는 북한 숨이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무슨 전화인지 확인하니 딸아이가 전화기에서 소리를 내며 놀라서 받았습니다. 어머님, 우엉조림이에요. 내일 가져갈게요. 걱정 마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무순입니다. 부탁이 있어서요, 어머님. 그것을 내일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내색은 안 했지만 조금 놀랐어요. 수아머니까 며느리한테 반찬 정도를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따라한 표정은 어딘가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어요. 어쨌든 따라 2, 2까지 그러자 그날은 한 번 더 걸렸어요.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집에 들어갔죠. 근데 계속 그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그 사회의 긴 모습이 자꾸 눈이 밟히더군요.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그런 데로 일부러 데리고 가는 건지.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날 사위 얼굴에 있던 미소를 봐서는 결코 여자를 싫어하는 기색도 아니었죠.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하면 또 분이 터졌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딸아이가 아니라는데 제가 나서서 이혼한다고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을 적절한 단어와 구조로 완성하여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시킬 수도 없고 증거도 없었는데 고민하다 그놈 길을 다시 밟아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갈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국밥집의 딸아이가 오랜만에 손질한 같이 왔더군요. 반가운 마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데리고 여기까지 아빠 보고 싶어서 왔죠. 아빠 크네. 그렇게 간 걱정되고 그래서. 그런데 딸아이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쳐다보자 따라인 어쩔 수 없이 모자를 벗었는데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딸아이는 이위 돌아가 있었죠. 날 사실 안면 마비가 왔어요. 말 안 하려 했는데 밤에 갑자기 생겼거든.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차피 보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해. 그때 말하면 더 충격받을 것 같네. 근데 아빠 별거 아니거든. 이건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건데 내가 다행히 초기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 한 달 정도는 안 된다고 해. 하지만 딸라고 말을 안 듣게 되더라고. 제가 보기엔 상태가 심각해 보여. 따라있던 눈을 잘 감지 못했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어요. 물을 마시려는데 물이 입 밖으로 줄줄 새어 나가더라고요. 거기다 맛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딴짓한다고 괜찮다고 했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니까 금방 치료될 거라고 했어.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던 딸이 갑자기 안면마비가 되었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지요. 격이 떨어져 쓴 것 같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스트레스 받는 것이 많은가 봐. 방 때문에 그런 거야? 한 번 벗은 그런 말을 아빠가 낮잠을 한 잠깐 나왔다가 듣게 되었어. 다시 들어가 볼까? 이제 갈 테니까. 아까도 건강 잘 챙기고 있다고 따라 얘기해주며 끝까지 말을 피하다가 모자를 깊게 쓰고 일어섰어요. 근데 그때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던 딸아에서 가방에서 뭔가 하나 가벼운 물건이 든 것처럼 하시더군요. 수첩이었는데 뭔가가 잔뜩 채워져 있는 수업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아빠가 알려준 요리 레시피를 적어둔 거야? 그럼 나 진짜 이제 갈게.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 별거 아니야. 아니라면 무언가 많이 쌓인 수첩이었어요. 거기에는 수첩 속에서 흘러나온 듯 받았던 글자가 잊혀지지 않았죠. 흥신소 오랜만에 다시 넣었고 옆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번호가 왜 수첩에 적혀 있었을까요? 그때부터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짐작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따라 얘기한 너무도 가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딸과 헤어진 후 오랜만에 딸에게 분장을 시켜주기로 하고 드라이브를 시키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딸의 대답은 무척 좋지 않았어요. 아빠, 지금 바빠서 그런데요. 죽음이 다시 전화 오지 말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나는 유리 중이거든요. 오늘은 시어머니 생신이라. 4시야. 어쨌든 조금 이 시기에 전할 말이 있어. 유리라는 말에 전후 순간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안면이 마비로 9시간 동안 생활하는 다로픈 일모를 보고 모자 판 밑에 생신상을 차리게 했군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더군다나 그녀는 약을 들이댔어. 딸아이가 무서움에 질린 채 시어머니 전화를 보았다. 그녀가 두 번째 전화를 했는데 고사가 말했다. 저녁 식사가 아니라 지금 급할 것이 있다. 어디서 핸드폰을 찾고 있니? 따라와서 불고기를 빨리 가져와.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소야, 제가 예전에 몇 번 선물을 드린 적이 있어야 했던 것 같아요. 문을 두드리니 일하는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었고 집안이 시끌벅적했어요. 제가 온 것조차 모르는 듯한 분위기였죠. 그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둘러보게 되니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딸이 앞치마를 끼고 무거운 쟁반을 들고 있었고 옆에 있는 사위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바깥에서 온 사도도 딸이 준 50첩 한 상을 앞에 두고 담배를 피우며 있더군요. 딸은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따, 어떻게 사돈이 오셨어요? 우리 안사람 생일이라 오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잘 술을 따르는 모습이 보여요.
한 잔 드시겠어요? 그래요. 저희도 너희 곁에 합류해서 함께 한 잔 할까요? 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제 딸이 생일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죠. 여기서 무슨 생일상이 벌어진 거죠? 제가 돌아서면서 말하자니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버젓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반성의 기색도 없더군요. 이해하고 걱정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 며느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알려주세요. 어떤 지가 안고 있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노은주청, 철불장, 는 담요, 답니다. 얼굴을 좀 더 오므려고 그래요. 오늘도 제 밥상 차려줬어요. 가리고 있는 사람 경우라는 게 뭐냐고요? 최한 생일날까지 만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물으시는 건가요?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천안 집구석 며느리를 받아주고 나서 이렇게 해도 쓰는 건데, 그러면 언제 쓰먹을 건가요? 아, 혹시 제가, 그러니까, 내가 구박다시 받겠다고 반찬 신부를 시키겠다고 했다고요? 그 하층 입상을 거절할 수는 없다면서요. 몇 마디로 충분했어요. 제 딸이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말해온 탓이며, 딸의 흐느껴하고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속으로 들려온 순간, 그만 쉰 척의 상을 어깨를 벌렸습니다. 똑똑이 들어, 당신들이 우리 딸 앞에서 못되게 굴려서 마비시키듯이 고생시킨 가난이니까 똑똑하게 책임질 거야. 나는 빈말 같은 거 싫어하거든요. 가자, 선아. 음식물이 덕지덕지 붙은 와중에도 그 인간들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전 딸아의 손을 잡고 나왔고, 나오자마자 불나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왜 말하지 않았소? 왜 심장 말을 써야지. 아빠들, 나라인 말도 못하고, 후 느끼게만 해드린 죽은 안 올 주세요. 그런 달 옆에 주지 않자, 태음인 안 될 담배를 한갑 다 피우고, 그리고 딸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밥도 못 먹은 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 주었죠. 시간이 조금 지나니 진정되었는지 천천히 입을 때 더더군요. 웃었어 딱 남편은 바람 피우고 숨은 이날 종으로 밖에 추고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싫어서 나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 한 번 하고 나니까 상처가 많이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어머니가 계속 혼자 나가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 집안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어요. 부르면 욕을 듣고 사소한 일에도 비난을 받아서 마음이 상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못한 채 2년이나 지냈다고 했어요. 이 기간 동안 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지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결심해서 이를 대신하여 잔인하게 복수하기로 했고, 그래서 딸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수첩을 흥신소에 두고 온 걸 내 남편이랑 봤을 텐데. 아니야. 아빠가 당일 다 봤어? 응, 그랬지.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 아빠 부품이겠지만 충격적일 거야. 딸은 흥신소에서 얻은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거 있어봐 한다면서 거기엔 그놈이 1층 접한 생각들이 여실히 있었어. 공개 없다는 건 그놈이 이런 일을 한 거임이 드러나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건 분명해. 딸은 옆에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 나는 복수를 위해 이 자료 소송,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그는 회사사내 게시판에도 이 사진들을 올려 문제를 불러왔다. 그리고 역시 소송이 진행되자 돈이란 작자들이 먼저 나왔고 그러자 나에게 지불하라는 요청을 했어요. 당신 미쳤냐고 하며 우리 아들한테 속지 않고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셨다는 것 같은데 더한 짓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도와드릴까요? 망신을 한 번 당하셨으니 또다시 당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더니 그 여자는 침묵하고 벌벌 떨기만 했어요. 그때 사위였던 한 사람은 무릎을 굽히며 소송을 철회하고 비난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누가 그 말을 믿을까요? 이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라고 피차할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다시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후 문을 3번 노크했습니다. 그 후 제 딸은 아이아 어육권과 함께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록했습니다. 위로금을 받아 예정대로 그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내에서의 상황은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등 더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마도 해당 업계에서 얼굴을 드러내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나서서 그 사람의 앞길을 막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딸은 제 집에서 함께 지내며 마음을 치유 중입니다. 아직도 우울증으로 힘든 일이 있지만 딸 때문에 버틸 겁니다. 몇 일 전에 정신과를 찾아 다녀오던 길에 딸과 함께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빠와의 이런 대화를 가졌습니다. 수원아, 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봐. 얼마나 강하고 밝고 책임 있는지 몰라. 햇살처럼이야. 아빠는 지금 당장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아. 상처는 언젠가 치유될 거니까. 대신 아빠랑 약속 하나만 하자. 이제 그 누구에게도 당하고 살지 않기로. 너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기로.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빠의 딸이니까. 수원이는 제 말에 끄덕끄덕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조용히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딸도 그날 많은 걸 느꼈을 텐데요. 어린 시절에는 제 삶을 이유 있게 하는 것이었던 우리 딸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